여러분 앞서 그 삼성전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OPI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과급 그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러웠는데 이번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예, 삼성전자에 이어서 삼바까지 파업의 기로에 섰다고 해요. 자, 대기업 춘투 거세지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성이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게 생겼어요. 춘계투쟁, 그러니까 이제 봄에하는 이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에 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죠. 중동 사태 때문에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외부에는 중동, 내부에는 노란봉투법 및 각종 여러 이제 노동 악법들 때문에 안팎으로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3월 10일 이제 시행 20일 됐군요.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멈춘다, 파업한다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자, DS 부문장 전영현 이 부회장과 함께 이 노조가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섭을 재개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 5월에 지금 총파업하려 했는데 아니 잠깐만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 좀 더 얘기해 볼게.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교섭이 또 결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 삼성전자에 추가가 된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과 이익 성과급 OPI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성과급을 상한선을 폐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상한선을 폐지할 수는 없다. 지금 이제 해외에 갑자기 이 대규모 투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급으로 이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급박하게 이게 대처가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고요. 임금 평균도 7%로 인상해달라 했고, 안 된다 6.2%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나마 삼성전자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7%, 6.2% 이 정도면은 서로 조금 뭐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은. 그렇죠. 임금은 그런데. 임금은 그래요. 성과급 쪽이 좀 셌어요. 네. SK에 맞춰달라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임금만 보더라도 이게 여기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2배 이상이에요. 네. 아니 임금 요구를 14%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저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좀 같은 경우는 들더라고요. 이제 성과급으로 땡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지금 임금에서 이렇게 많이 좀 당겨야 그나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좀 얻어낼 수 있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더 시기가 빨라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이때 지금 아예 그냥 파업을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팽팽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지금 2배가 넘어요. 노조는 회사 측은 7%가 안 되는데 노조가 제시한 게 14% 임금 인상 폭이. 그렇죠. 야, 게다가 똑같이 여기도 OPI는 상한 폐지래요. 성과급 상한은. 그리고 채용, 승진, 기업 분할 등 주요 경영의 의사결정을 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 자기들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경영 의사 결정은 노조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된다. 안 할 경우에는 그게 파업의 요건이 된다. 이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당신들의 이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거 우리 영향 받는데라고 또 이제 어떤 노무사가 또 붙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주장하는 그 논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거 간극을 좁힐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워낙 지금 호황이고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지 1차적인 게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업 자체 이번 같은 경우도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또 걱정인 게 이게 안 그래도 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대내외적으로도. 네. 그리고 우리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지금 악재까지 맞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혹은 지금만 보더라도 크게 이익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평가가 되고 그걸 반영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투자하라.
마치 주택은 악마화, 주식은 마치 투자하면 맞아요. 권장. 너무나 권장.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투자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한 가치나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큰 상황들이 문제네요. 네, 저는 굉장히 걱정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마이너스 요소이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평가 항목이 됐었던 건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 상황이잖아요. 맞네요. 예. 네. 상당히 큰 문제네. 게다가 지금 구글에서 최근에 또 이제 새로 발표한 신기술이 그렇죠. 있는데 그 AI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지금 사용하는 게 한 3분의 1 정도로 6분의 1. 6분의 1인가요? 네. 예, 6분의 1 정도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예, 나요. 네 글자 퀀트였는데. 예, 그 네.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네, 저도 지금 예, 순간 그 새로운 기술력 때문에 그 다음 기사 있나요, 그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네. 반도체 사용량도 지금 이제 좀 발주량이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네.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조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렇죠. 터보 터보 퀸트인가 퀀트인가 퀀트. 퀀트겠죠? 네, 예. 터보 퀀트. 예, 터보 퀀트. 야, 부정주 씨 감사합니다. 예, 네, 터보 퀀트라는 갑자기 새로운 퀀트만 기술이라고. 기억이 났어요. 제가. 네, 압축 기술이라고. 네, 예, 테슬라 로사님께서.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영균님께서 일론 머스크도 테라팹이라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이 팹을 건설한다고 했죠. 맞아요. 예,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미래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야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왜 안 나눠라고 이야기합니다. 댓글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벌었는데 이거 왜 안 나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못 벌면은 월급 안 받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항상 리스크는 니네 거 그리고 이익은 그 모두의 것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네. 상황이라는 걸 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 지들도 알면서 이런다니까. 그래서 이게 삼성이 지금 왜 삼성발 지금 이 춘투가 돼버렸냐면요. 자, 저희 회사도 그렇다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도 5월달에 이제 임금 협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5월에 이제 그래서 6월부터 이제 새롭게 이 변경된 그런 월급이 나가는데 통상 이제 4, 5월경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하투 여름철에 이제 하계 투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반해서 삼성 계열사들은 매년 3월에 새로운 임금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이 회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 3월에 맞추려면은 전년도 12월부터 이미 협상 테이블을 다 차리고 3월에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삼성이 얼마나 물밑에서 조용히 다 넘겼는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이게 처음으로 깨지는 것 같고, 예, 와, 이 올해는 삼성이 오히려 가장 시끄러울 그러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코카콜라님도 이익 나면 노동자가 잘한 거고 손해 나면 경영자 탓. 참 쉽다고. 어떻게 이렇게 쉬울까요? 좌파들의 이 경제 인식, 뭐랄까요? 사회 인식은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너무나 부러운 게 여러분, 일본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네. 자세히 잘 몰랐는데 네. 부럽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제목만 봐도 진짜. 네, 정말 상생을 고민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기업이 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상생을 고민하는 일본이 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조는 파업만 외치고 있지요. 참.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도요타 같은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타를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협상 기간도 2, 3주밖에 안 돼요. 짧게 합니다. 그리고 교섭 빈도는 그 사이에서 한 번이나 세 번밖에 안 만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짧게 만나고 몇 번 이게 좀 뭐랄까 몇 번 안 만나고 하려면은 서로 간에 의견 간극이 그렇게 크면 안 돼요. 애초에 그렇게 의견 간극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미루어서 알 수 있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개월까지 갔어. 협상 기간이. 여기는 길어야 3주인데 8개월이래. 야, 그 사이에 일은 제대로 진행됐을까 싶죠.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그리고 교섭 빈도도 20회나 됐대요. 그 경영자들이 얼마나 많이 불려다녔겠어요. 거의 진짜 1년의 반은 지금 네.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본 2, 3개월이다. 그리고 교섭 빈도도 2, 3개월 동안에 20회예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자
도요타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앞으로의 어려운 상황을 노사 협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하루라도 빨리 한 대라도 더 많은 양질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고 노사 협상 자리에서 노조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노조위원장이. 야, 참 부럽다. 그래서 회사와 노조가 장벽을 만들지 말고 노사 일체의 팀이 되자고 요청을 하니까 노조위원장도 그럼 우리는 한 팀 현장 힘을 모아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예, 이렇게 다짐한다라고 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 무슨 뭐 드라마 찍냐고요? 이거 너무 아니, 그 있잖아요, 진짜 가장 아름다운. 아니, 너무 좀 자기적이다. 예. 아니 이건 좀 거짓말 같은데요, 이거는. 네, 예. 이게 가능한가 우리 지서. 아니 근데 너무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뭘 성과급을 얼마나 주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예.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기사가 이렇게 쓴 거 보니까 도요타에서 올해도 무파업으로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올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이냐 진짜. 그 바다 하나에 대한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이게. 최근 4개년간 도요타의 노사 협상 기간이 단 2, 3주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4개년간의 평균이었던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게. 그런데 현대차, 삼성전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특히나 삼성전자는 1년에 반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이야, 진짜 너무한다. 결국은 5월에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고, 예, 참.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차량 인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이게 지금 노조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사에서 이거를 사측이 협상 카드로 지금 갖고 오잖아요. 이 기간을 언제까지로 좀 줄여달라. 노조는 그거 못하겠다라고 들어놓고. 야, 참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요타에서는 이 성과 연동형이라는 이 성과 이게 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 연동형이기 때문에 네. 성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한테도 좀 이득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우리도 좀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좀 가지고 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현대차의 경우는 참 매년 그렇잖아요. 네. 예, 그 사이에서 손실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파업만 하면 이게 수천억 대, 뭐 네. 수백억 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 현대차에 지인이 있는데 현대차 지인 있으신 분들이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가 아마 역대급 진짜 투쟁이 될 거라고. 아틀라스 때문에. 네. 예. 로봇 때문에. 예, 로봇 들어오는 거 단 한 대도 못 들여놓겠다. 일단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끝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예. 서로 상생할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부터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예. 참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은 뛰어난데 기업도 뛰어난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노동자들도 굉장히 좀 똑똑하고 부지런하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화를 다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세대들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하거나 했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력은 있는데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경쟁력까지 참 저 처참하게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김현규님께서 로봇 투입, 노조 제압 이렇게 하시는데. 야, 아니 로봇 자체를 투입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거는 노란봉투법에 해당이 된대요. 로봇을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한 대라도 투입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노동자가 할 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의 노동자 아틀라스가 없었더라면 노동자가 충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 노동자가 이 자리에 있었을 일을 이 노동자가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뽑을 사람을 안 뽑게 되기 때문에 아틀라스의 투입은 반드시 이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해석이 돼서 노란봉투법의 이 파업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참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미국 시장에다가 다 이거 먼저 설치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공장과 한국 공장의 이 생산력의 이 효율성의 차이는 점점 더 압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위기나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정말 끔찍한 선택을 할 거예요. 예. 아우. 지금 보시면 네. 코기님이신 건가요? 네. 네. 토요타는 일부 남아있는 것도 해외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이유가 근로자들이 진심으로 회사를 아낀다더라고요. 참 라고 정말, 말씀 네. 주십니다. 네.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로 회사를 사랑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네. 이게 그 사실은 그 좀 그런 것도 있대요. 미디어에서 일본은 일부러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노출을 하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가정 중심적인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가보면 미국은 미혼모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결혼했다가도 막 헤어지고 나서 다시 또 재혼 아이들 두고 재혼을 하기도 하고 가족 해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추구하는 뭐 헐리우드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다 가족 중심적인 그런 네. 이미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 국가가 어떤 아젠다를 던지냐 이 사회에다가 그 차이인데 일본은 또 이제 회사에 헌신하는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거를 여전히 꾸준히 계속 이제 노출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디어에다가 어떤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가 봤더니까 가장 많은 게 투쟁하는 모습 아닐까요? 네. 불륜에다가 가정적으로 가족 갈등에다가 네. 가족 해체 그리고 정부의 부패, 기업의 부패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배드 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만 미디어가 계속 양산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자극적인 이 성질 급한 국민들에게 자극성만 계속 노출을 하고 있고 미디어가 어떤 국민에게 바람직한 지향점을 주고 있지 못해요. 물론 마냥 바람직한 지향점만 준다면 그건 이제 관제 미디어니까 그것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사회가 좀 지향하는 거는 좀 그래도 지향하는 어떤 가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를 보면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